김떡강, 드디어 제 발로 시궁창에 기어들어왔구나. 미와 경부의 그 비열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를 날카롭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놈이 내뱉은 김똑강이라는 비아냥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그 모욕을 씹어 삼키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겨야만 했어요. 홀로 선 종로시장에서 하야시 패거리 20명을 박살내던 그 뜨거운 주먹도 결국 미와의 눈을 피해 숨어야 했던 그 수치심을 다 씻어내진 못했답니다. 오늘 저는 비겁한 도망자가 아닌 종로를 지키기 위해 발톱을 숨긴 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김똑강이라 불리던 제가 어떻게 조선의 자존심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뜨거운 기록이 시작됩니다. 팔을 뻗을 때마다 으스러진 형제들의 뼈소리가 아직도 제 주먹 끝에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주먹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자는 종로를 지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 뜨거운 땀방울 속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10년을 들고 다니던 수표교의 깡통을 청계천 물속에 쳐박고 눈부신 정장으로 갈아입었지만 미와의 호각 소리 한 번에 숨어야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겁하게 느껴졌죠. 놈이 바닥에 던진 가죽 장갑이 제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았어요. 하지만 사자는 발톱을 숨길 뿐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이 근육의 통증이 미화가 던진 수치심을 모두 씻어낼 때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종로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는 언제 들어도 제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국밥집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김서린 냄새와 집신을 엮는 노인들의 거친 손마디, 그리고 보찜을 찌고 바삐 움직이는 장정들의 땀방울까지. 이곳은 제게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선의 심장 그 자체였거든요. 그날도 저는 형님인 쌍칼의 뒤를 반걸음쯤 물러나 묵묵히 따르고 있었죠. 형님의 뒷모습은 언제나 거대한 바위처럼 든든했지만 유독 그날따라 그 어깨 위에 올라앉은 종로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은 형님이 나타나자 가던 길을 멈추고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어이구, 오셨습니까, 오야봉. 오늘도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같은 말들이 시장통 가득 울려 퍼졌지만 형님은 그저 고개를 가볍게 까딱일 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죠. 저는 형님의 구두 뒤꿈치를 바라보며 시장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상인들의 눈동자 속에는 짙은 안개 같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유독 전보다 늘어난 순사들의 순찰과 저 멀리 상점가 끝에서 거들먹거리는 하야시 패거리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시장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고 있었죠. 제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지며 손등에 힘줄이 돋았지만 형님 앞이라 짐짓 태연한 척 숨을 골랐어요. 두하나, 저기 좌판을 펴고 있는 김서방의 얼굴을 보거라. 어제보다 수척해 보이지 않느냐? 형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향해 나직하게 물으셨죠. 저는 김서방의 마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예, 형님. 아무래도 요즘 일본 놈들이 뜯어가는 공출 때문에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제 말에 형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팍에 손을 얹으시더군요. 그때였어요. 김서방이 수척해진 얼굴로 제게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잔을 건넸답니다. 두하나, 이거 마시고 힘내라. 우리 같은 상인들은 자나 깨나 너랑 쌍칼 오야봉만 믿고 산다. 김서방은 제 손을 꽉 잡으며 그렇게 말했죠.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길과 간절함이 담긴 눈빛을 마주하니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보리차 한 잔에 담긴 상인들의 기대를 느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량한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속으로 수천 번도 더 다짐했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적이는 인파를 헤치며 종로의 깊숙한 품으로 들어갔어요. 포목점 앞을 지날 때였죠. 화려한 비단 사이로 보이는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들이 배고픈 눈으로 떡집 앞을 서성이는 걸 보았거든요.
그 모습이 마치 제 어린 시절 같아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는데 형님께서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죠. 두하나, 우리가 주먹을 쥐는 이유는 저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다. 남을 때리는 기술이 아니라 남을 지키는 힘이 진짜 주먹인 거야. 그 말씀은 제 귓가를 때리는 천둥 소리처럼 강렬했답니다. 저는 형님의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언젠가 이 종로에서 일본 놈들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어요. 상인들이 건네는 따뜻한 마음들의 감사를 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장사꾼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시는 형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대장부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시장 한편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 멀리 미와 경부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아 등이 서늘해졌거든요. 형님은 눈치채셨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직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지만 저는 직감했죠. 이제 곧 종로의 평화가 깨지고 피비린내 나는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시장의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지게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감쌌어요. 저는 형님께 다가가 한 걸음 더 밀착하며 조용히 속삭였죠. 형님, 어떤 폭풍이 와도 제가 형님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제 말에 형님은 비로소 엷은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꽉 잡아주셨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온기가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용기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들어갔죠. 종로 시장의 흙먼지가 바람에 날려 제 코끝을 간지렸어요. 이 땅의 냄새, 이 사람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유가 되었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보았고 언젠가 저 하늘 아래 조선의 깃발이 당당히 펄럭일 날을 꿈꾸며 주먹에 더욱 힘을 주었죠. 우미관의 웅장한 대문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종로의 주인임을 과시하듯 입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시장통의 활기차고 정겨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중압감이었거든요. 형님인 쌍칼의 뒤를 따라 안으로 발을 들이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묵직한 가구들이 놓인 화려한 내실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그곳 상석에는 종로의 왕이라 불리는 구마적 형님이 거만하게 앉아 계셨는데 그 존재감만으로도 실내의 공기가 쩍쩍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형님은 구마적 형님 앞에 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고 저 또한 그 옆에서 고개를 깊이 숙여 예를 갖췄답니다. 구마적 형님은 한참 동안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죠. 쌍칼, 내가 요새 끼고 돈다는 그 어린 놈이 이놈이냐? 덩치 하나는 장군감인데 얼굴은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햇병아리구먼. 그 조롱 섞인 말에 제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지만 형님의 얼굴을 봐서 묵묵히 바닥만을 응시하며 타오르는 화를 삼켰어요. 구마적 형님에게 저는 그저 종로 바닥의 수많은 주먹 중 하나일 뿐이었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덩이가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구마적 형님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바꾸더니 본론을 꺼내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말이야, 쌍칼. 요즘 자네가 맡은 상미회 쪽 이정목 세금이 너무 작아. 다른 구역은 다 올렸는데 왜 거기만 그대로지? 형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형님, 그곳 상인들은 지금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쁩니다. 여기서 더 올리면 다들 길거리로 나앉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마적 형님의 눈빛은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뿐이었죠. 쌍칼, 지금 자네가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조직에 서열이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디서 장사꾼들 사정을 나한테 들이밀어. 구마적 형님은 나직하지만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형님을 압박했어요.
내일부터 무조건 2배로 올려서 가져와. 내 말이 우습게 들린다면 지금 당장 이정목 관리권 내놓고 종로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든가. 그 서슬 퍼런 명령 앞에 형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대답하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상인들의 고혈을 짜내라는 소리에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수긍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우미관을 빠져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제 머릿속은 온통 절망에 빠질 상인들의 얼굴과 구마적 형님의 그 오만한 표정으로 가득 찼어요.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형님의 앞을 가로막고 멈춰섰죠. 형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세금을 2배로 올리면 상인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형님을 향한 원망 섞인 눈빛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형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잡으셨지만 그 손길조차 그날따라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두하나, 종로의 질서는 서열이다. 구마적 형님은 이 바닥 최고의 왕이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곧 우리 식구 전체의 파멸을 의미하는 거다. 저는 형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백성을 괴롭히고 굶기는 사람이 어떻게 왕입니까? 그건 그저 힘자랑하는 폭군일 뿐입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형님도 당황하신 듯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주먹을 쓰는 사람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하는데 앞장선다면 그 주먹은 그저 추악한 흉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우미관의 화려한 지붕 뒤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붉은 빛이 마치 상인들이 흘릴 피눈물처럼 보였답니다. 형님과 저 사이에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기분이었고 종로의 정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탐욕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저는 형님을 뒤로 한 채 시장통으로 향하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방식대로 이 상인들을 지켜내겠다고. 구마적의 명령이든 조직의 법도든 내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게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 통증보다 더 큰 책임감이 저를 강하게 짓눌렀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동료들, 그리고 저만 믿고 있는 상인들의 간절한 얼굴이 하나둘 스쳐 지나가며 제 눈빛은 더욱 매섭게 변해갔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이 선택이 저를 어떤 험난한 길로 인도할지 저는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해도 저는 김두한이라는 이름을 걸고 종로의 자존심을 지켜내기로 했죠. 무거운 침묵 속에 우리는 시장 길을 걸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쌍칼 형님의 고뇌 섞인 옆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은 그 누구보다 명확했거든요. 왕의 자리가 흔들리더라도 종로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이곳을 일구고 살아가는 조선의 사람들이어야 하니까요.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주먹에 갈무리하며 다가올 내일의 폭풍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종로 시장의 노을은 그날따라 참으로 붉고도 쓸쓸하게 타올랐습니다. 제 주먹 아래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니 텅 빈 거리를 홀로 걷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들을 때려 눕혀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었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만 주인 잃은 시장통의 적막함이 자꾸만 제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형님인 쌍칼의 위험이 서려있던 이 구역이 이토록 고요한 걸 보며 저는 미안함과 동시에 이 거리를 홀로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시장 저편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니 하야시, 패거리 20여 명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게 보였거든요. 상미회 형제들이 모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상인들의 좌판을 발로 차고 가판대를 뒤엎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주인 없는 빈집이라더니 정말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구나 라며 낄낄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시장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을 때마다 제 안의 분노는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묵직한 발걸음을 옮겨 놈들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상인들의 비명과 깨진 사기 그릇 소리가 가득한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제 등 뒤로 비치는 노을이 마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놈들은 덩치 큰 놈 하나가 길을 막아서자 비웃음을 흘리며 저를 애워쌌는데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제 주먹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답니다. 이 주먹으로 우리 형제들을 쓰러뜨렸으니 이제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놈들을 쓸어버려야 할 차례였거든요. 누구 맘대로 여기가 주인 없는 빈집이라는 거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시장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렬하게 퍼져나갔답니다. 하야시 부하 중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자가 눈을 부라리며 다가와 제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려 했지만 저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놈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비틀어버리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게 제 존재를 세상에 외쳤죠. 똑똑히 기억해둬라. 나는 종로의 김두한이다. 오늘 이 땅에 발을 들이는 일본 놈들은 내 손에 죽어서 나갈 거다. 그 선전포고와 동시에 20여 명의 패거리가 사방에서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전장의 기운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단도를 휘두르며 달려든 놈의 손목을 꺾어 단숨에 제압하고 연이어 들어오는 발길질을 어깨로 받아내며 놈의 명치에 묵직한 정권을 꽂아 넣었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가판대 너머로 날아가는 걸 보며 저는 멈추지 않고 적들의 진영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답니다. 싸움은 처절했지만 제 주먹에는 단 한 번의 군더더기도 없었답니다. 형제들을 때려 눕혔던 그 파괴적인 힘이 이제는 우리 구역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하야시 패거리를 사정없이 짓눌렀거든요. 몽둥이가 제 등을 내리치고 칼날이 옷깃을 스쳤지만 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놈들을 하나씩 바닥에 맺혀버렸어요. 그 비명소리가 시장 바닥을 구를 때마다 상인들의 질겁했던 표정이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는 게 느껴져서 제 주먹엔 더욱 강한 힘이 실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버티던 놈의 덜미를 잡아채 바닥에 꽂아버리자 시장통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20여 명의 장정이 신음하며 널브러진 그 광경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가 맺힌 제 주먹을 가만히 응시했죠. 제가 병원으로 보낸 형제들의 몹까지 싸웠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고 비로소 제가 종로의 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승리의 여운을 만끽하기도 전에 시장 모퉁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답니다. 우미관 구마적 형님의 수하인 번개였어요. 놈은 제가 하야시 일당을 박살내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제가 고개를 돌리자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직감했죠. 하야시가 이렇게 쉽게 들이닥친 건 우미관에서 저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길을 열어준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상인들이 가판대 뒤에서 조심스레 나와 저를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부서진 좌판을 묵묵히 일으켜 세워주며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한 승리의 순간은 그리 오래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시장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방금 전까지 하야시
패거리에 피로 뜨거웠던 제 주먹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 거대한 소동의 끝에는 미와 경부의 서슬퍼런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김두한의 전설 뒤로 더 잔혹하고 집요한 숙적의 추격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시장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찢으며 들려오는 그 순간, 미와 경부가 순사들을 거느리고 거만한 발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끓던 전장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들려온 그 소리는 마치 제 목을 조이는 차가운 올가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 갑판대 뒤 쌀가마니 쌓인 구석으로 몸을 날려 숨을 죽여야만 했죠. 비겁하게 숨는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찔렀지만 지금은 사자의 자존심보다 이 시장과 형제들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더 필요한 때였거든요. 검은 제복을 입은 미화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코끝을 찡그리며 바닥에 널브러진 하야시, 패거리들을 훑어보는데 그 눈빛이 마치 사냥감을 놓친 뱀처럼 번뜩였답니다. 멱살을 잡힌 하야시의 부하가 겁에 질려 제 이름을 내뱉자 놈은 기다렸다는 듯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뱉으며 시장통을 울렸어요. 김똑강, 그 자식이 드디어 제 발로 시궁창에 기어들어왔구나. 놈의 기고만장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제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들었죠. 미화는 이제 제가 사고를 칠 때마다 소환장을 날리고 저를 올가매기 위해 온갖 덫을 놓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더 괴롭게 만든 건 조금 전 골목 끝에서 사라진 구마적 형님의 수하, 번개의 미소였답니다. 하야시를 종로로 끌어들인 게 정말 우미관의 시험이었다면 저는 지금 안과 밖 모두가 적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는 꼴이었거든요. 미화는 제가 숨은 곳을 뚫어지게 노려보더니 주머니에서 가죽 장갑 한 짝을 꺼내 제가 숨은 쌀가마니 바로 앞 바닥에 툭 던졌답니다. 김똑강, 어디 숨어 있느냐? 오늘은 그냥 보내주마. 내가 이 종로 바닥에서 주먹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내 놈의 뼈를 발라낼 기회는 더 많아질 테니까. 놈은 처음부터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다 알고 즐기고 있었던 거였죠. 놈이 던진 장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자부심이 짓밟히는 소리처럼 들려서 저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짓씹으며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순사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저는 쌀가마니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미화의 장갑을 집어드는 제 손은 분노로 부르르 떨렸고 손바닥을 파고든 손톱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낮에 상인들이 건네준 따뜻한 응원과 쌍칼 형님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현실은 숙적의 조롱과 조직의 의심이라는 차가운 어둠뿐이었거든요. 피로 물든 소매를 대충 털어내고 다시 시장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제 가슴속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비겁하게 숨어야 했던 오늘의 치욕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아니, 이 수모가 결국 저를 더 강한 괴물로 만들어줄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길게 늘어진 제 그림자가 종로의 밤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처럼 저 또한 이 거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둠 속의 사자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젖은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가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선명하게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멀리 보이는 우미관의 불빛을 응시했고 그곳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되뇌었죠. 기다려라. 종로의 진짜 주인은 이제 막 사냥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제 인생에 가장 뜨겁고도 시렸던 그날 밤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품은 채 서서히 깊어가고 있었답니다.